네, 코하 11월 28일 금요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했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시작과 함께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인 시장의 방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밍비트의 이수연 기자와 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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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며 오늘의 코마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키보 토탈 라인 차트입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현재 단기 추세선인 이 주황색 RSI 라인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까지 RSI 라인을 따라가면서 하락하는 모습, 장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58.63%입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의 비중이 조금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5.96%입니다. 6% 아래로 내려오면서 테더 도미넌스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 점수를 나타내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79%입니다. 어제 이 파란색 라인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에 전환됐다, 이렇게 분석해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좀 횡보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걸 키포인트 스코어에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을 봤으니까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99%입니다.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횡보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둘러봤습니다. 전해드린 차트 내용은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요 코인 시황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솔스연 기자, 오랜만에 좀 금요일 날 웃으면서 좀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맨날 금요일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회복을 했고, 현재도 9만 1,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반등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방송할 때는 한 8만 3천 달러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침울한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끼리 얘기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요일마다 장이 빠지니까 정말 언제 웃으면서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물론 이번 주는 다행히 9만 달러 선을 좀 회복하면서, 물론 아직까지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활짝까지는 아니지만 또 미소를 머금고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한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기술주 전반의 흐름이 아주 좋았죠. 특히 구글이 발표한 신형 AI 모델인 이 제미나이3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AI 거품론이 일단 잠잠해졌고요. 네. 기술주 중심의 자금이 비트코인까지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이 시장을 끌어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금리 인하를 지지해주는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부터 네. 이번 주 내내 이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까지 노동시장 약화를 근거로 네. 금리 인하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또 이게 연준 위원들뿐만 아니라 지표적 측면에서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가 지난 4주 동안의 이 민간 기업 일자리가 주당 평균 1만 3,500개 줄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고용이 악화되는 흐름은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다 보니까 이 역시 비트코인 반등의 불씨가 된 겁니다. 네. 게다가 지난 26일이었죠.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고용 수준이 소폭 감소했고 절반의 지역에서 노동 수요가 약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12월 인하를 막을 변수는
수는 거의 없다고까지 분석을 했죠. 거의 12월 FOMC 결과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방하겠는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좀 강세장으로 돌아섰다라고 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반등을 놓고 좀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핵심 장기 지표인 이 200일 추세선이 하락 전환을 하고 난 뒤부터 시장 일각에서는 아예 강세장이 종료됐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립토 분석가 크립토버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끝났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는 최근 가격 변동폭 확대, 그리고 거래량 급증, 평균 대비 높은 변동성, 200일 추세선 아래 체류 시간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2026년에도 약세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했고요. 테넥스 리서치의 마르쿠스 틸렌 리서치 책임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요. 비트코인은 논쟁의 여지 없이 약세장에 들어섰다면서 현재 반등의 흐름을 약세장 속 반등 국면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분석도 좀 있었는데요. 헨릭 앤더슨 아폴로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매집세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를 곧바로 약세장 진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당한 것 같아요. 네, 원래 맞아요. 12월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처음에 선언을 해서 가격을 올려놨다가 갑자기 위원들이 그쵸. 안 한다 하면서 이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또 떨어졌다가 게다가 중간에 또 10월 10일에 대청산 사태가 또 있었고 그쵸. 이런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투심이 좀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곧 될 거지만 아직은 투심이 꺾인 상태인데 비트코인 전망 어떨까요? 일단은 온체인 지표를 보면 좀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하방 위험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글래스노드는 이 최근 비트코인이 81,000달러에서 89,000달러 사이의 좁은 구간에서 갇혀 있는데 이 구조가 2022년 신고가 직후 약세 전환 국면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단기 투자자들의 실현 손익 비율이 0.07배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지표가 낮다는 건 손실 상태의 물량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뜻이고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81,000달러 이하로도 밀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현재 91,000달러인데 81,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 그래도 단기 반등 여지가 있다는데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물론 있습니다. 이 온체인 구조적 약세 신호와는 별개로 단기 모멘텀만 놓고 보면 또 매수세가 붙을 경우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분석가 스큐 같은 경우에는 88,000달러만 유지되면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이번 반등은 실패한 걸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9만에서 92,000달러 구간을 현재 시장이 중기 추세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핵심 레벨로 제시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9만 달러 선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잃더라도 88,000달러 선은 지켜줘야 향후 반등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9만 달러를 좀 계속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훈 기자님. 네네네. 비트코인 차트상의 특이사항 없었습니까? 차트상의 특이사항 여러모로 이제 많이 나타났고, 그래요? 네,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제가 실시간 채팅이나 전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다 흘러나온 모습인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제 메타 차트부터 이제 우리 훈둥이가 한번 빠르게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훈둥이. 지금 메타 차트 보시면은 이제 뭐 바이해라, 셀해라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겹쳤지만 결국은 바이를 했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였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매수해라라고 제가 강조를 몇 차례 드렸었고 그게 그대로 발현이 됐어요. 그래서 메타 차트상에서 지금 이 분홍색 라인도 지금 좀 더 한층 더 올라갈 그런 이제 기미가 보이는데 그런데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되돌림은 발생할 수 있으면 여러분께서 항상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트렌드를 좀 켜보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여전히 상방 트렌드가 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네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 MACD 매수나 매도라 좀 켰을 때 지금 이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좀 미비합니다. 매도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트렌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단기적으로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알파 차트 와서도 노랭이를 윗돌고 있는 캔들이 여기서 지금 이게 다시 관성의 업체로서
좁혀왔으나 여전히 지금 이 노랭이 위에서 지금 캔들이 형성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흐름적으로는 뭐 빠져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리고 이 키보스코어 상에서 지금 이 3주 후의 예측치가 지금 이렇게 다시 10만 달러 위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네. 일단 뭐 3주 후에 정말로 이제 10만 달러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또 그때 가서 상세하게 또 타점을 잡아 드릴게요. 자, 네. 그리고 그리고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의 이 바이 시그널에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계속 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았을 때가 제가 항상 네. 도전해라. 숙명여대 제가 거의 홍보대사급으로서 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네.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뭐 이미 수익권이실 테고 벌벌벌 떠신 분들은 예, 손가락만 이제 빨고 계실 것인데 자, 일단은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네. 차트 비트코인 차트 가기 전에 자, 테더 도미너스. 자, 이게 또 가장 나왔다. 중요하죠. 자, 여러분. 네.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으나 기회를 네.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죠. 안 주고 그냥 빠져버렸어요. 자, 그만큼 자 우리가 기회를 또 엿보면 이 세력들은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빠져버리죠. 바로 자, 내려버리네요. 그런데 네. 제가 강조한 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맵팩 답안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6%를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빠지더라도 제가 미리 이달 주요 저항 때니까 이게 안착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여기서 저항을 맞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정확히 지금 여기서 지금 정확히 저항받고 박스대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실시간으로 좀 다시 빠져주고 있는데 정확히 여러분 빠지다가 제가 어제 실시간 채팅에서 우리 갑자기 소유정 기자한테 그 업비트 해킹 사태 제가 그 시간 물어본 게 왜 그랬냐면 네. 이거를 지금 다시 이제 1시간 봉으로 보면 정확히 빠지다가 여기에서 그 해킹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오. 거의 근처에 도달해서 그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지도만, 이 네. 맵팩만 잘 보시면 여러분 미리미리 이런 갑자기 튀어나온 뉴스도 대응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테더 도미너스 차트죠. 예, 그래서 네. 요 차트상 앞으로 중요한 건 빨리 지금 여기 6%를 이번 주에 넘지 않고 밑에서 마감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 주봉상 안착하면 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요 차트를 주봉으로 확대해보면 지금 정확히 물론 지금은 금요일인데 네. 여기 밑에 좀 삐쭉 나왔으나 이게 다시 올라가서 안착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이번 주 마감해주고 다음 주 이제 시작하면은 가장 그림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자, 남들 일타 강사. 떠날 때 네. 도전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항상 여러분 반복돼요. 그래서 와. 앞으로는 제가 네. 강조한 또 차트가 뭐냐면 이 네. 아더즈. 자, 이 아더즈 차트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이것도?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불멸의 이순신 시나리오예요. 자, 여러분 뭐라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자, 역사 그래서 반복된다. 여러분 장군님 제가 나오셨네요. 강조한 부분이 네. 여기 이 주황색 선이 여러분 이 올 때마다 도전하라. 올 때마다 도전하라. 오. 여기는 사실 뭐 제가 여기 이미 지났으니까 이땐 우리 코마워 제가 나오진 않았고 여기서 제가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도전하신 분들은 수익권이실 테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차트를 좀 일봉으로 세분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차트가 어디를 지켜주면 좋겠냐 제가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이 차트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코인 시가총액에서 그 상위 10개 뺀 나머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란색 박스 여러분, 이 노란색 박스가 지금 219, 뭐 217 빌리언 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켜주면은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펼쳐질 것이냐 여러분 이거 다시 주봉으로 돌아와서 이거 여기 여러분 지켜주잖아요. 네. 우리 코인 다시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갑니다, 어, 여러분. 이거 이 여러분 트럭스윙선. 제가 지금 장난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으로 와서 자,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준반등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반꿀이 아닌 준반등. 메인 시나리오는 여러분 준반등에 네. 방긋 웃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아하. 여러분 메인 시나리오는 지금 주봉상 지금 요번 주봉 잘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네. 주봉도 양봉 하나 나오고 다다음 주까지 양봉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양봉만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오면서 지금 9만 아까 우리 소유수영 기자가 말한 9만 달러 위 정확히 9만 279달러 여기만 3주 동안 그래도 잘 지켜주면 네. 이거 메인 시나리오 여러분 주봉 단위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락한 것에 대한 이거 바로 그냥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시나리오 여러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봉 시나리오 여기 준케가 지금 GD에 빙의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빙의했다고요 제가? 네. 그대로 지금 이거 발행할 수 있는지 앞으로 남은 주봉 2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봉. 네, 요거 잘 보셔야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그럼 비트코인 지금 이 원화 차트로 일봉 차트로 와서 여러분 네. 만약에 주봉석으로 지금 그 92,799달러 못 지키고 그리고 이제 아더스 다시 보면 아더스도 아더스. 여기를 못 지키고 만약에 주봉적으로 또 원화적으로도 제가 항상 여기 파란색 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중반등 방금 시나리오가 아니라 다시 중반꿀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어떻게 당연히 돼요? 빠지겠죠. 그리고 네. 테더 도미넌스도 여기서 지금 위에서 안착하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비트코인 빠지겠죠. 네. 그러면 그럴 때 제가 항상 미리 또 알려드렸잖아요. 요 가격대. 요 세 개 가격대 유심히 보시면서 오면 그때 다시 숙명적으로 네, 도전하셔라. 이게 지금 비트코인 메인 시나리오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이번 주 기술 반등과 또 12월 금리 인하 기대 덕분에 웃음을 지금 못 참고 계시는데 우리 기자님. 아니 그 숙명적으로 너무 꽂혀가지고 사실 이제 제 모교가 이제 숙명여대인데. 숙대니까. 네, 제가 인정해드립니다. 제가 명예 진짜 숙대 홍보대사 인정해드립니다 대신. 네. 이 정도면 네, 정말.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교환학생으로라도 도전해보세요. 숙명적인 라인 좋습니다. 자, 이더리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3,000달러를 회복하긴 했어요. 특히 이더리움은 이번 주 추가로 주목해야 될 이슈가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뭐 비트코인이랑 마찬가지로 매크로 이슈에 의해서 반등을 했겠지만 네. 또 뚜렷하게 강세 신호가 관측이 됐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명목 수요 지표인데요.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 분석에 따르면 이 수치가 최근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11월 22일 약 3만 7천 개였던 명목 수요가 나흘 만에 9만 개 이상으로 증가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과 고래 수요도 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기관 수요를 엿볼 수 있는 ETF 유입 흐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네.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가 4거래일 연속 순유입 행진을 이어갔고요. 특히 지난 25일에는 이더리움의 ETF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을 웃돌았습니다. 네. 이날 비트코인 ETF에는 2,110만 달러가 순유입됐는데요. 이더리움은 6,08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네. 또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있는 이 DAT 기업들의 수요도 꾸준합니다. 비트마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7만 개에 가까운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했고요. 네. 전체 보유량이 363만 개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사들였더라고요. 비트마인이요? 네, 4,434만 개 정도를 더 추가 매수했고요. 네.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난주 스테이킹 보상으로 443 이더리움을 추가 확보하면서 누적 보유량이 7,846 이더에 도달했죠. 네. 이처럼 큰 손들이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래 지갑들도 저점에서 매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 고래 같은 경우에는 바이비트에서 3,089개의 이더리움을 인출해서 장기 보유 포지션을 좀 구축을 했고요. 네. 또 다른 고래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 동안 매도해오던 전략을 바꿔서 1,110개의 이더리움을 신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고래들이 레드카펫을 깔아주니까 막 이제 유입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주 이더리움 가스 한도가 4,500만에서 6,000만으로 상향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스 한도가 늘었다는 게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건지는 저는 와닿지 않거든요. 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한 차선에서 두 차선 반으로 늘어났다. 더 속도가 빨라진다? 네, 이렇게 아하.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운전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이제 차선이 우리 고속도로가 이게 차가 많으면 정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 한 차선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곤 하는데 네, 맞아요. 이제 차선 하나가 더 생기면 당연히 정체 현상이 줄겠죠. 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스 한도가 늘어나면요. 네. 한꺼번에 거래가 몰려도 그 예전보다 한 번에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네. 굉장히 좀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좀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네.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좀 있긴 하죠. 어떤 게 있어요? 네, 물론 당장 뭐 가스비가 확 내려간다 요런 거는 아닌데요. 사람들이 몰릴 때마다 이 가스비가 폭등하는 상황을 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NFT 민팅 같은 경우나 뭐 디파이 거래처럼 갑자기 트래픽이 몰릴 때 네. 예전보다는 좀 순턱이
실적이 좀 트이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일단은 네. 이더리움은 메인넷 자체 체력을 좀 키운다 이렇게 신호를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동안 뭐 이더리움이 좀 느리고 비싸다 그쵸. 이러면서 뭐 제가 조금 아끼는 솔라나에서도 야 우리가 빠르다. 우리 빠르다. 니네 좀 느리지 않냐. 레이어 2를 이용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막 엄청 예. 비판이 많았는데 그런, 예.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더리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전망 어떻습니까? 비트코인과 갈리나요? 네,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조금 긍정론, 부정론이 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우선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수요 회복과 ETF 자금 유입을 근거로 단기적으로 3,600달러까지의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반면 크립토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거래소 입금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고 평균 입금 규모도 3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면서 이게 추가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이슈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 기자님. 네네네. 차트, 이더리움 차트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더리움은 한번 뭔가 쏠 듯 말 듯한 그런 그 움직임을 좀 계단식 논법으로 좀 보여가고 있거든요. 뭔가 되게 아까와 다르게 비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자 네. 단기적으로 메타 차트 보시면 네. 지금 야 이렇게 당연히 뭐 바이에라, 셀에라, 사라, 팔아라, 4848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여기 구간부터 지금 이게 네 여기가 바이 시그널밖에 네, 없네요. 여기 이제는. 23일 네. 그 한 5일 전인데 이때부터 지금 별다른 어떤 파란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지금 무려 지금 5일째 지금 여기서 딱 한 번 나고 지금 계단식 논법을 지금 형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 이 트렌드를 또 켜보면 정별로 지금 이렇게 뭔가 좀 상승하는 완화적인 그 모습을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 네. 자, 알파 차트 와서도 지금 역시나 그런 좀 전에도 매수 한번 하라 시간 나오자마자 또 이게 또 장대 양보 하나 좀 펼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노랭이도 지금 보면은 크게 뭔가 좀 구렁이를 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올라가는 포물선을 좀 그리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더리움이 민생지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이요? 그래서 네. 이거 어떤 잘 의미죠, 보셔야 그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자 네. 스키보스코어에 와서도 예측치가 지금 네. 3,400달러를 가르치고 있는데 네. 이미 이렇게 한번 꺾였어요. 자 꺾인 상태에서 지금 여기 현재 가격이 지금 횡령보를 또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나갈지는 이제 우리가 또 차트를 통해서 봐야 되겠죠. 자 네. 차트 이더리움 여러분 보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 토탈 차트야 왜냐면 이더리움이 이끄는 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들을 이더리움이 또 이끌잖아요. 토탈 차트 자 토탈 3도 있지만 토탈 차트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5개 있잖아요. 아니, 전체 시가총액. 그 수많은 것들에 또 이더리움의 영향이 또 많이 크겠죠. 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토탈 차트에서 정확히 지금 여기 두 구간 특히 여기 찍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지금 3조 달러에 지금 이미 안착을 했어요. 자,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흔들다가 한번 이렇게 이 차트상 흐름이 다시 또 흘러갈 수 있겠다. 여기서부터 하락해온 것에서 되돌림이 발생할 수 있겠다. 네. 시가총액 차트상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다시 차트로 와서 네. 먼저 제가 지금은 이더리움 여러분 1시간 봉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1시간 봉에서 제가 강조했던 가격대가 어디였냐면 2,950달러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를 좀 지켜주거나 뚫어줘야 된다. 못 지키면 다시 2,700까지 빠질 수 떨어질 있다는데 수 있다. 여기 지금 잘 지키고 지금 쏘면서 제가 또 그때 말씀드린 게 이게 단기적으로 박스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 박스대에서 또 저항 이렇게만 맞다가 결국 지금 쭉 뚫고 지금 어디에요, 여러분? 3,059달러. 제가 3,050달러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를 지금 일단은 도전했어요. 여기를 만약에 이번 주 주말 지금 오늘 밤부터 지켜주면 여러분 네. 지켜주면 다음 주에 쭉 쏠 수 있어요. 오, 그런데 진짜요? 그럼 어디까지 쏠 것이냐? 3,050달러? 어허. 여기를 지켜주면 3,059달러, 네. 3,059 여기 그냥 여기 선 3,060달러 칠게요. 여기를 지켜주고 안착한다면 물론 이게 60분 봉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오늘 밤부터 그래도 지금 주말까지 60분 봉이니까 차트가 이렇게 또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네. 그림이. 근데 여기를 어쨌든 잘 지켜주면 여러분 이 60분 봉산 제가 1차 익절 구간 어디라 했죠? 여기라고 했죠. 여기.
네. 3,140달러 구간까지는 그래도 3,140. 네,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린 차트가 일봉 차트상에서 여러분 여기 3,170달러와 3,130달러 여기 박스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 무빙이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테더 도미넌스 시나리오 6%를 이탈해서 마감해 주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92,279달러를 위를 상회하면서 그래도 중반등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잘 중반등. 지켜보면 네. 이게 된다고 하면 이더리움도 여기 충분히 일단 도달할 수 있겠고 여기를 제가 계속 강조드린 이유는 여기서 그래도 여기서부터 상승형 것에 대한 또 저항 및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3,147달러 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3,130달러, 170달러 구간에서는 한번 다시 저항받는 무빙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요, XRP 리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기자, 리플 지난주 2달러 아래로 밀렸다가 이번 주 초반에는 2.2달러까지 반등하고 지금 현재 2.24달러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표정이 되게 좋으시네요. 표정이 되게 좋으시네요. 당연하죠. 제 지금 돈을 벌면서 돈이 벌리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플이 더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요 코인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정말 준케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우리의 XRP. 지난주 저랑 방송하실 때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거의 초상집이셨잖아요. 네, 돈을 제가 분명 방송하면서 벌고 있는데 제 돈은 계좌는 녹고 있다. 있어서 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는데 정말 제가 네. 눈치가 보일 정도로 네, 정말 좀 그랬고 약간 사적인 얘기지만 지난주에는 방송 전부터 막 정신이 나갈 것 같다. 울면서 방송해야 될 것 같다. 막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얼굴 좋아 보이셔서 좀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조금 더 물을 타가지고 네. 지금 수익권으로 지금 안착이 됐는데 어쨌든 이번 주 마음의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감을 찾은 우리 준케의 최애 코인 XRP. 이번 주 긍정적인 흐름을 그래도 보인 이유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는 이번 주 XRP 소각률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25에서 26일 사이에 하루 동안 소각률은 31%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량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지지 요인이 된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네. XRP 현물 ETF의 성공적인 대비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나리부터. 그렇죠. 네. 지난 24일 그레이스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 등 신규 XRP 현물 ETF 4개가 출시 하루 만에 약 8천만 개의 XRP를 흡수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이 그만큼 XRP ETF를 많이 샀고 그 물량만큼 ETF 운용사들이 사들여서 금고에 넣어둔 거죠. 네. 그러니까 ETF가 흡수한 물량은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묶이니까 이렇게 되면 거래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겠죠. 네. 결국 ETF 수요로 인해서 이 거래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계속 붙으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가 아부다비에서 공식 결제 자산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네. 이 기관이랑 협업을 좀 열심히 하는 리플이었잖아요. 이번에도 관련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의 금융서비스 규제청 FSRA가 RLUSD를 공식 결제 자산으로 승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ADGM 내 인가 기관들이 규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 RLUSD를 결제, 담보 그리고 정산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규제기관 승인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이 리플 생태계 확장 기대감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XRP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2.2달러대까지 올라왔는데 2.25에서 2.35달러가 가장 중요한 저항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코인데스크는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네. 해당 저항선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을 뚫으면 2.6달러까지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도 2.2달러를 빠르게 회복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만약에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핵심 유동성이 집중된 2.1달러, 더 나아가 2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관련된 이슈 살펴봤는데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 기자님. 네네네. XRP 기술적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유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주시죠. 네, 뭐 리플은 일단 말뚝을 박으나 싶었으나 역시 단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역 시켜주세요. 네. 단기 부사관은 여러분 저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리플 지금 하사 이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리플 보실 하사. 건데 자 네. 메타 차트상에서 지금 보시면 역시 우리 리플 하사는
우리 명보 형님을 매우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생명보 지금 드리블을 지금 실현 중에 있는데 네. 자, 이 분홍색 선을 지금 회전 회오리 형식으로 감으면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네. 그런데 트렌드상 여전히 얕게라도 지금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네. 매수 시그널이 좀 더 많이 힘이 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바이로 저점에 사라 이런 이제 이렇게 지금 리플 차트에 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눌림목 올 때마다 담으신 분들은 이미 좀 전에 우리 준케가 눌렸을 때 담은 만큼 우리 오늘 준케 칭찬해요. 준케 박수. 자, 물타기 잘해서? 눌릴 때마다 담은 사람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알파 차트 와서 보시면 역시 네. 노랭이가 횡보하고 있는데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설사 다시 지금 이 캔들이 노랭이 밑으로 온다는들 지금 이게 쉽게 빠질 힘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둥지를 트는 과정에서 빠지면 빠질 때마다 준케 매매법을 하시면 방긋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케 매매법. 야, 그래서 좀 이 키보스코어상 보면 지금 네. 3주 예측치가 지금 2.1달러, 2달러를 지금 2.1 가지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제가 바라본 분석으로는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냐? 좀 전에 우리 솔세현 기자가 정확히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 자, 그분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 웰커미 분들 이 차트 이미 진리도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네. 2.25달러와 2.32 바로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주황색 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일단 담아야 하는 구간이라고 여러분 제발 도전하라고 여러분 제가 숙명적으로 이제 몇 번이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역정을 여기서도 해주시는데요.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네. 이미 수익권이라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빠질 때마다 네. 어디까지 여러분 적어도 파란색 선 위에 있잖아요. 파란색 선이 2.1달러, 2달러 구간인데 자, 위에 아까 키보스코도 정확히 거기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래서 빠진다 한들 여기서 여러분 도전하시라고 여러분. 자, 그러면 어디까지? 2.25달러에서 2.3달러 바로 여기 주황색 추세선 부근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이렇게만 하더라도 평단가가 이 정도에 형성될 것이고 한 대충 한 8%에서 12%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항상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 텐데 남들 떠날 때 여러분 도전해야 되고 박수 칠 때 여러분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니까 이 시장은 한번 만들어진 이상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불멸의 이순신 네. 여러분 한 번 생긴 시장은 여러분 네. 불멸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네. 그리고 지금 XRP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요거 토탈3 차트 잘 보여드릴게요. 자, 네. 토탈3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비트, 이더, 제한, 나머지라고 했잖아요. 자, 나머지 시총. 그럼 여기서 1등이 누구예요? 바로 리플이에요, 여러분. 자, 리플. 리플이 요 차트를 좀 앞으로 이 지금 여러분 주봉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네. 이끌 거로 보이는데 자, 지금 주봉이 요번 주가 양봉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봉이 여러분 지금 전 주봉에 거의 여기만큼 오면서 이게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아까 제가 비트 주봉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다음 주봉도 양봉으로 맞이하면서 여기 상단 파란색 추세는 터치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 리플 한번 진짜 리플이 대장이니까 이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 오르는 만큼 리플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되지 여기서 지금 숏을 쳐야 되는 코인들은 여러분 제가 실시간 채팅에 나와서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오, 네. 지금 이러한 코인들은 여러분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된다, 여러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민생 지원 코인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리플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와 최주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하는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 시청자 댓글 확인하면서 소통을 해볼까 하는데요. 낭비디님, 진짜 강원도에 게임하러 성당 가죠? 저 안 그럽니다. 저 그리고 그런 게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행성 게임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네, 주말에는 성당만 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사실 12월이 FOMC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CME 시카고 페드워치의 금리 인하 베팅 12월 베팅이 84.7%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유동성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다시 한번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동성 증가 기대감에 이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댓글이 없어서 소통을 많이 못했는데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지금 바로 크립토 인사이드 출발합니다. 네, 최근 글로벌 IT 보안 업계에서 다시 뜨거워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Q-Day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의존해온 암호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좀 블록체인뿐 아니라 금융거래, 통신, 또 국가 기밀 시스템까지 디지털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Q-Day가 정말 블록체인의 위기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 전환의 시작인지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까지 그 거래소 들어가셔서 지갑에서 자산들 체크하고 네.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 멈추시고 네. 또 이제 공부 시간이니까요. 공부 시간. 네, 이제 댓글 활발하게 해주시면서 네. 함께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양자 컴퓨터 위협은 굉장히 예전부터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라고들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 최근에 이제 구글이나 IBM을 비롯한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분석했다는 것이 나오면서 네. 이런 Q-Day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업비트 이슈가 있었잖아요. 해킹 그래서 이슈가 네, 있었죠. 해킹 이슈가 있으면서 네. 사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안전하냐. 게다가 양자 컴퓨터까지 되면 내 자산이 해킹당한 다 거 아닌가. 해킹당하거나 영으로 네. 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아서요. 네. 오늘은 이 부분에서 크립토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중심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좀 궁금하실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Q-Day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Q-Day는 한 문장으로 하면 네. 그 양자 컴퓨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암호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는 시점을 Q-Day라고 합니다. 네. 네, 이걸 이해하기 가장 쉬운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비유가 네. 1999년 말. 굉장히 밀레니엄 Y2K. 버그, 바로 Y2K 사건입니다. 네. 물론 이 시대에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의 유튜버 시청자분들이실 것 같은데도 전 3살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익숙한 이유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회자될 정도로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1999년이면 네. 그 뒷자리만 연도를 표기를 했어요. 99년이면 99라고 표현을 하고 네. 뭐 1971년이면 71이라는 이 뒤에 두 글자만 연도 표기를 했는데 네. 2000년이 넘어가면 2001년일 경우에는 01이잖아요. 네. 그러면 01만 표기라면 1901년으로 오류가 나오면 오류가 나올 수 어떡하냐라는 있다. 그런 표기법 혼동 때문에 시스템 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혼란이 왔었는데요. 네. 이때 전산 시스템이 멈춘다, 그리고 뭐 금융망이 다 망가진다라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부와 기업에서 많은 시스템의 점검과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아무런 이슈 없이 잘 지나간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Q-Day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많은 우려들은 낳고 있지만 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의 암호 방식에서 나아가서 다음 암호 방식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 컴퓨터가 왜 이런 위협을 만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일단 기존의 컴퓨터와 작동 방식이 아예 다른데요. 네. 뭐 기존의 암호 방식이 0과 0 또는 1을 사용했다고 이진법을. 하면 네, 이진법을 사용했다고 하면 지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네. 0과 1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네.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암호를 풀 때도
하나하나 다 일일이 1번 아니면 또 2번 풀고 아니면 또 3번 풀고 했다고 하면 네. 지금은 1, 2, 3번이 맞는지를 동시에 그냥 한 한 번에 번에?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어려운 복잡한 암호일수록 네.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구글 윌로우라는 칩에서도 슈퍼컴퓨터로 굉장히 우주보다 긴 시간 동안 풀어야 될 그런 복잡한 해독을 단순에 해독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이 암호에 대해서 양자에 대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완전 암호를 엄청 잘 푸는, 훨씬 잘 푸는 이 체계가 나타난 건데. 네. 그런데 각종 보안 분야 중에서도 이 블록체인은 큐데이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좀 먼저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블록체인은 더 취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양자 컴퓨터 하면은 유독 정말 블록체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암호 체계에서 이 양자 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애초에 간단한 암호 같은 경우에는 네 자리 푸는데 저희가 복잡한 구조가 뭐 아니면 될 때까지 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돌려보면. 네, 근데 네. 블록체인은 워낙에 복잡한 암호가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이 양자 방식이 특히나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블록체인이 취약해서가 아니라 블록체인은 특성상 이제 구조적으로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잖아요. 오픈 소스로 해서 뭐 본인들의 공개 장부이기 때문에 네. 지갑 주소라든지 이런 거래 기록들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작은 것들로 인해서 역추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양자가 이런 기록들의 공개 장부를 통해서 역추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해킹에 보안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 개인 키를 역산해서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기술적으로 네.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 블록체인이 더 취약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공개돼서 되는 구조라서 더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유독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럼 블록체인 중에 비트코인이 양자에 가장 네. 이게 취약하지 취약한 않을까? 거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네. 절대 아니고요. 네, 일단 비트코인이 그렇군요.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네. 가장 오래된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깊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오래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초창기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갑들이어서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보안 정보가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노출된 지갑들이 많이 분포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UTXO 나이 분포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이렇게 두께로 아래 위아래로 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 각 층은 얼마나 오래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이냐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꺼우면 정말 오래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이 쌓여 있다는 거고요. 네. 당시에는 지금처럼 보안 기술이 이렇게 정교하지 않았다고 보니까 초창기에 오래된 지갑들이 많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노출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에 있어서도 더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규모 때문입니다. 이런 오래됐다는 이유도 있지만 규모 자체가 코인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양자의 위협을 느끼면 생태계 전반에 크립토 시장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보안 점검이 가장 오래됐고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안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블록체인 업계는 이런 양자 위협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냐 이걸 텐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네트워크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네. 저희 밀레니엄 시대 때 그때 Y2K 그 준비하듯이 차곡차곡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을 보면 네. 이렇게 개발자들이 올해 7월에 이런 포스트 양자 암호 전환을 위한 정리 계획이라는 타이틀로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안에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래된 지갑들하고 신형 지갑이 마구 섞여 있는 형태로 혼재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발표된 계획안으로 보면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새로운 지갑에만 송금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오래된 지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유예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리하자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지금 비트코인은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양자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지갑이 원래 한번 만들면 네. 이런 서명 방식이라든지 지갑 보안 방식이 원래 고정이 됩니다. 그쵸. 고정이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월렛이라고 해서 나중에 서명 방식이나 보안 방식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조를 열어놨기 때문에 네. 이런 양자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조금 더 이더리움은 구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미리 좀 이 양자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블록체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각국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 큐데이라는 게 단순한 이슈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이런 보안 인프라가 아예 교체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뭐 미국, EU, 중국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조금 구분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양자 대비 체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35년까지 전면적으로 교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많은 상당량의 데이터들이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양자 방식이 해독이 되다 보면 이 유출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암호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미국의 데이터에 있어서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선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좀 논리적이고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인재적인 측면에서 통합 전략을 추진해서 아예 유럽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아하.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역시나 이런 하드웨어에 돈을 집중하고 아,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뭐 통신 장비, 양자칩, 뭐 광자칩, 국가 연구소까지 아예 총동원해서 양자 하드웨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특허량도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네. 미국이 기준을 만들면 우리는 기준을 만들 수는 없으니 우리 성능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구조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의 대응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단순하게 그냥 국가별로 대응하고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프리미엄이 이런 스마트 월렛이나 저희 지난주에 한 레이어2나 네. 이런 보안에 강점이 있는 기술을 응용한 크립토들이 앞으로 프리미엄이 불러서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양자 시대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어떤 보안 기술이 필요할까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이쪽 기술이 워낙 좀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암호 기술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고 전문가 입장에서 핵심만 좀 딱딱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게 공부를 할 때 완전히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그래요? 미더블 가거나 아니면 백서를 봤는데 네. 그래도 본 듯한 용어가 있으면 이게 바로 주목하라는 그쵸. 양자 기술이었구나. 네. 그럼 곧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네. 좀 비유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PQC입니다. PQC 같은 경우에는 양자 시대를 겨냥해서 아예 새롭게 설계한 새 자물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서 PQC. 저희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그 암호 방식을 모두 전환하겠다라고 국가 방식을 제도를 채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은행이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PQC 기술을 따라갈 것 같고요. 네. GK는 저희가 조금 몇 번 다뤄본 네. 기술인데요. 네.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도 이게 진짜임을 증명하는 기술이다라고 해서 제가 비유를 드릴 때 계속해서 주민번호를 온전하게 공개하지 않아도 네. 블라인드가 돼 있어도 이 사람은 19세 이상입니다라는 증명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GK는 정말 중요하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블록체인 시장에서 잔고적인 부분을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를 처리하는 기술이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이더리움이나 레이어2나 특히 프라이버시 코인이나 저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GK 기반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좀 가치 평가가 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FH입니다. 이 기술은 저는 최근에 주목을 해서 보게 됐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GK랑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GK는 이게 맞아 아니야라고만 증명만 해준다면 FH 같은 경우에는 안에 금고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네. 5랑 2를 넣어놨어요. 근데 금고를 열지 않고도 밖에서
O랑 2랑 곱셈을 해줘. 아. 5랑 2랑 더해줘라고 하면 금고 없이 원격 조정을 네, 할수 있는 원격으로 거만. 안에서 금고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산값을 명확하게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네. 신기한 기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가 최근이 이제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바이낸스에서 트위터에 이제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술이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열어보지도 않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암호로 주목받고 있고 많은 크립토 시장에서 업계에서 관심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는 계속 잠겨 있는데 계산만 가능한 기술이다. 네. 이거 굉장히 신기한데요. 대표님, 오늘 이야기 좀 쭉 들어보니까 Q데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만큼 막연한 이 공포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Q데이라는 게. 네. 근데 오히려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고 좀 다음 세대 보안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Y2K 때 시대가 몰락할 줄 알았는데 더 그쵸. 나은 방식으로 보완이 된 것처럼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암호화폐가 양자가 당장의 모든 암호를 다 깨는 건 아니지만 네. 물론 기술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지만 국제 표준을 만들고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암호 구조를 점검하고 한다 보면 단계적으로 이 Q데이에 있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해킹 사건처럼 우려하시지 않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 할지언정 네. 단기 공포 뉴스에 있어서 매도를 뭐 하지 마시고 이거는 충분히 새로운 중장기 테마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보안 쪽에 강한 기술을 쓰고 있는 크립토들이 어떤 건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시는 게 더 좋은 투자의 방향을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Q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지금부터 차분하게 대비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유진 대표 패널과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